2025년 2월 백악관 지하 4층.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산망 전체가 멈춰섰다. 경보음이 울리고 모든 모니터에 붉은 문장이 떴다. 긴급 등급 한국 재진입체 실험 결과 보고. 단 1페이지. 그러나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미국을 단번에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마하 20 이상. 표면 온도 6000도. ICBM 재진입 요건 전부 충족. 핵탄두 케이스만 올리면 즉시 실전 전환 가능. 이 보고서를 가장 먼저 받아든 사람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억제 우주안보 선임 분석관 에단 로엘. 에단은 늘 말했다. 한국은 보호해야 할 동맹일 뿐이다. 전략 테이블에는 앉지 못한다. 하지만 단 10초 만에 에단의 세계관은 완전히 붕괴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에단은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핵을 갖지 않았지만 핵을 넘은 나라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한국은 어떻게 핵이 없는데도 핵을 가진 나라들마저 공포에 빠뜨린 걸까? 이제 그 충격적인 3년의 기록을 에단 로웰의 눈으로 따라가 보자. 저는 에단 로웰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전략억제와 우주안보를 담당하는 선임 분석관이죠. 사람들은 저를 30분의 남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고요? 대륙 간탄 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 발사되면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딱 30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탠퍼드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미 공군에서 미사일 장교로 복무했죠. 젊은 시절 콜로라도 공군기지에서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습니다. 이후 랜드 연구소를 거쳐 백악관까지 왔어요. 15년 동안 러시아, 중국, 북한의 미사일 체계만 분석해왔습니다. 그 30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게 제 인생 전부였어요. 20대 후반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신호를 오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경보가 울렸어요. 모든 데이터가 실제 발사를 가리키고 있었죠. 30분 안에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다행히 오경보였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건 오직 ICBM 시간 30분 뿐이라고요. 그 사건이 제 가치관을 완전히 굳혀버렸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국은 그냥 파란 점이었어요. 위협 분석 지도에서 보호해야 할 동맹국을 표시하는 파란 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호해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한국은 미국의 자산이자 변수였습니다. 2023년 초 미사일 방어국 수석 연구관 엘리자 피어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는 재진입체 열차폐 소재 전문가예요. 극초음속 기술에서는 미국 내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죠. 관찰력이 매우 뛰어나고 디테일에 강한 과학자였습니다. 엘리자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체와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자료를 들고 왔어요. 에단,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한국의 재진입 기술 연구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부터 한국 발사체 논문들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용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웃으면서 그 보고서를 책상 한쪽에 밀어놓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말했죠. 엘리자, 한국은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거야. 민간용이라고. 재진입? 설마. 그건 완전히 다른 기술이야. 한국이 그걸 왜 해?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전략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고요. 핵심 기술은 전부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요. 위성도 발사체도 결국은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뭘 개발하든 최종 열쇠는 미국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엘리자가 가져온 그 보고서. 저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첫 페이지만 훑어보고 덮어버렸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2년 뒤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2023년 여름, 한국에서 갑작스러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의를 시작하자는 거였죠.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디젤 잠수함도 아니고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백악관 내부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상황실에 주요 인사들이 모였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해군 전략 잠수함 기획 담당 루카스 밀러 제독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루카스 제독은 핵잠수함 승조원 출신입니다. 바다 밑에서 몇 달씩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전략 함대 기획을 오래 맡아왔고 중국 해군을 누구보다 경계하는 강경파였습니다. 중국 잠수함 활동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서해와 동해 모두요. 작년 대비 출동 횟수가 40% 증가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서태평양 전략 균형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수중 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자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 사라 리우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라 리우는 국제정치학 박사 출신이에요. 핵비확산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로 규칙과 조약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죠. 매사의 원칙을 따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핵 추진 기술을 한국에 넘기는 순간 비확산 체제 전체가 흔들려요.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도 원할 거고 대만도 원할 겁니다. 사우디도 손들 거예요.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비확산 질서가 무너져요. 회의실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군사적 필요성과 비확산 원칙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됐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두 입장 사이에서 절충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었거든요. 밤새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날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조건부 승인입니다. 핵심 기술과 해결료는 미국이 통제합니다. 한국은 껍데기만 갖는 거예요. 열쇠는 우리가 갖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가 원하면 멈출 수 있어요. 연료 공급을 끊으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이 뭘 하든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고요. 한국은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만 가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열쇠는 분명히 우리 손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준 열쇠 말고 자기들만의 문을요.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2024년 초 한국에서 또 다른 요청이 왔습니다. 사용 후행연료 재처리 연구 완화. 이건 핵잠수함보다 더 민감한 문제였죠. 재처리 기술은 플루토늄 추출과 직결되니까요. 핵무기의 핵심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에너지부 과학자들이 먼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설명했죠. 한국 원전 저장 시설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포화 상태예요. 2030년이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재처리 연구 없이는 핵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원전 강국입니다. 세계 6위 원전 보유국이에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 라인과 비확산 라인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사라 리우가 다시 나섰죠.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단호했습니다. 재처리 기술은 플루토늄 추출로 직접 이어집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한국 과학자들의 수준을 아시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뭘 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나라입니다. 연구 허가를 내주는 순간 그들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다시 저한테 절충안을 만들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커피를 5잔이나 마셨습니다. 부분 승인에 극단적 투명성 조항을 붙이는 안을 제안했죠. 모든 연구 과정을 미국과 실시간 공유하고 정기 사찰을 의무적으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연구 데이터 하나하나를 우리가 모니터링하겠다는 거였어요. 실험실 카메라까지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죠. 투명성 조항, 환영한다고요. 사찰, 언제든 오시라고요. 실험실 카메라, 좋다고요. 한국 측 협상 대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보세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수용하지? 보통은 조건을 깎으려고 협상을 하거든요. 밀고 당기고 한 조항이라도 빼려고 애쓰죠.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처음으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죠. 재진입 기술, 장거리 추진책, 연료주기. 이 3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지? 설마. 아니야. 그건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야. 한국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리가 없어.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2025년 2월의 그 아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엘리자 피어스가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노크도 없이요. 엘리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긴급 검토라는 도장이 찍힌 붉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붉은 봉투는 최고 등급 기밀을 의미합니다. 에단, 이거 지금 바로 봐야 해요. 지금 당장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엘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을 같이 일하면서 엘리자가 이렇게 동요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재진입체 실험 결과였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마하 20 이상의 재진입 속도. 표면 온도 6000도를 견딘 열차폐 성능.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에도 구조적 무결성 유지. 오차 범위 수십 미터 이내의 정밀도. 이건 완전히 대륙간탄도 미사일 1급 요건이었습니다. 민간 우주기술 수준이 아니었어요. 군사기술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미국 연구소의 공식 평가가 적혀 있었죠.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탄두 케이스와 유도장치만 추가하면 실전형 대륙간탄도 미사일 재진입체로 즉시 전환 가능. 기술적 장벽 없음. 정치적 결정만 남음. 예상 전환 소요 시간 6개월 이내.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에서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2년 전 엘리자가 가져왔던 그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제가 웃으며 책상에 밀어놓았던 바로 그 보고서요. 민간용이야. 재진입은 설마라고 했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엘리자. 2년 전에 내가 가져왔던 그 자료. 그때 봤어야 했어요, 에단. 징후는 이미 다 있었어요. 저는 계속 경고했잖아요. 엘리자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중얼거렸죠. 우리가 준 열쇠 말고 다른 문을 찾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들 문을 만들고 있었던 거야?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파란 점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었던 겁니다.
저만 그걸 몰랐던 거죠. 15년 동안 미사일만 분석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30분의 남자가 30분 바깥의 세상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2025년 5월, 저는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숫자만 봐서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이동했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서울 합동작전센터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이 저를 맞았습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 정해철. 61세의 베테랑이었어요. 외교관 출신으로 통일과 안보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한 분이었죠. 말수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주미 한국 국방무관 박성우 대령. 42세의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 차분하고 외교적인 스타일이었어요. 청와대 파견 경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재진입 데이터 융합 담당 김나온 연구원. 38세의 과학자였는데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형 분석가라고 들었습니다. 다중 궤적 분석 알고리즘 전문가였어요. 과묵하지만 핵심만 말하는 스타일이었죠. 시뮬레이션실로 이동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대형 스크린이 빛나고 있었어요. 탄도미사일 궤적이 떠올랐죠.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 미사일, 그러니까 MIRV 요격 훈련이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하는 거죠. 거기에 가짜 미끼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였어요. 먼저 미국 탄도미사일 방어 모델이 가동됐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진짜 탄두와 미끼를 구분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알고리즘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10개 중 6개를 놓쳤습니다. 일본 모델도 비슷했어요. 5개를 놓쳤죠. 그런데 한국 모델은 달랐습니다. 김나온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초. 단 30초 만에 10개 탄두 전부를 완벽하게 분류했어요. 실탄 4개, 미끼 6개. 정확했습니다. 낙하 지점 예측 오차는 수십 미터에 불과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나온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적 탄도의 미래를 계산할 수 있다면 우리 탄도의 미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어디에 떨어질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건 공격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같은 수학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어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면 공격 기술은 어느 수준이라는 걸까요? 한국은 이미 핵무장국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갖춘 거였습니다. 핵이 없어도요. 기술만으로 그 자격을 획득한 겁니다. 2025년 여름, 워싱턴에서 비공개 전략 대화가 열렸습니다. 펜타곤 근처의 보안 시설이었어요. 미국 측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차관, 국무부 차관보, 에너지부 장관 대리, 정보기관 부국장까지. 한국 대표로는 정해철 차장이 나왔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죠. 정해철 차장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화면에 5개의 원이 떠올랐습니다. 발사체, 재진입, 위성항법, 잠수함, 연료주기. 각각 따로 떨어져 있던 5개의 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로 합쳐지더니 완전한 고리가 됐습니다. 정해철 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죠.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말했어요.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몇몇이 의자에서 움찔했어요.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철 차장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핵 없이 핵을 억제하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핵을 갖지 않고도 핵을 가진 나라를 멈출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드는 대신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발사 전에 탐지하고 발사 후에 요격하고 보복 능력을 과시합니다. 핵 없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전략 국가가 탄생한 거였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핵을 가질 수 있는데 갖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핵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나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사라 리우가 제 옆에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비확산의 수호자였던 사라 리우도 할 말을 잃은 거였죠. 한국은 비확산 체제를 깨지 않으면서 동시에 핵 억제력을 확보한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제3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바깥의 답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나로우주센터에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 한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우주 발사 기지였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누리호 4차 발사를 직접 보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이었죠. 발사대 근처에서 현장 인력들을 만났어요. 엔지니어 이태윤. 32세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발사체 통합과 분리 시퀀스를 담당한다고 했죠. 눈빛이 맑고 침착했어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태윤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정밀 엔지니어라고 들었어요. 안전총괄 매니저 오지원. 37세의 여성이었는데 체크리스트 하나하나에 직접 서명하고 있었어요. 야간 발사 안전체계 총책임자였습니다. 오지원은 자기 서명이 들어간 문서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고 자부하더군요. 제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합참 미사일 분석단장 강혁진 장군도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52세의 공군 출신 준장이었죠. 냉정하고 분석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강혁진 장군은 우주 발사와 국방 작전 체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우주와 국방의 접점에 있는 사람이었죠. 이들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터뷰를 하거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 전략 자산을 만들어낸 거였죠. 평범한 전문성이 모여 비범한 결과를 만든 겁니다. 해가 지고 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발사 통제실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발사. 누리호가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어요. 가슴이 울렸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불빛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발사였어요. 위성이 600km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대통령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핵 없는 핵무장국입니다. 세계 최초의 핵 억제 모델 동맹입니다. 더 이상 보호 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동등한 전략 파트너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파란 점이라고 무시했던 나라. 그 나라가 세계 전략 질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단 로웰입니다. 15년간 30분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 30분이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 30분은 제게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 핵탄두가 떨어지는 시간.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시간. 저는 그 공포 속에서 일해왔어요. 매일 그 30분을 계산하고 분석하고 대비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30분을 생각했고 눈을 뜨면 30분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30분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파괴의 시간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으로요. 누리호가 우주로 올라가는 시간.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시간. 한국은 같은 30분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꿔버렸습니다. 같은 기술로 파괴가 아닌 건설을 선택한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닙니다. 판을 함께 짜는 파트너예요. 전략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그 테이블 자체를 새로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문을 만든 겁니다. 핵을 가질 수 있는데 갖지 않는다. 핵이 없는데 핵을 억제한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선택의 승리예요. 한국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핵을 만들면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른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게 아닙니다. 선택으로 세계의 룰을 바꾼 겁니다.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도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 그러면서도 핵을 가진 나라들을 억제할 수 있는 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인류가 처음 보는 유형의 국가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핵을 넘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저 에단 로웰이었습니다. 30분의 남자였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30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파괴의 30분이 아닌 창조의 30분을요.